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총장 당시 검찰이 야당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 검사 출신 김웅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 사이 통화 녹음 파일의 존재가 확인된 이후 고발 사주 의혹의 실체를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웅 의원이 윤석열 당시 총장을 직접 언급한 걸 두고 여당은 이번 의혹과 윤 전 총장 사이 연결고리가 드러났다면서 파상 공세를 폈고, 야당은 경선 투표날 녹취가 공개됐다면서 공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이기주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의 녹취록이 공개되자 윤석열 검찰의 추악한 비밀이 드러났다며 윤 전 총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웅 의원이 고발장은 우리가 만든다. 내가 대검을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난 빠져야 된다. 검찰이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치검사들이 치밀하게 꾸민 검찰 쿠데타의 민낯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그토록 덮고 싶었을 추악한 비밀이 공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즉시 이 김웅 의원을 제명해서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기 바랍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검이 기획하고 국민의힘을 배후로 섭외한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고발장을 보내주겠다고 한 우리는 대체 누구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발장을 만들어 보내겠다는 우리는 누구고 얘기해놓겠다는 대검 관계자는 누굽니까? 우리와 대검은 당신들 아닙니까? 반면 윤석열 전 총장은 어제 오늘이 국민의힘 경선 투표일이라며 녹취록 공개를 정치 공작으로 의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로부터 고발장을 받아서 조성은 씨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아니 그건 뭐 자기들의 얘기고 어제 오늘이 투표죠. 또 이게 시기에 맞춰서 또 이런 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녹취록 내용을 평가절하하며 정치 공작설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 우리라는 것도 사실 주체가 불분명하긴 합니다. 그 당시에 그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당에 가입한 당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있고, 그리고 또 전직 검사로서의 정체성도 있기 때문에 별다른 새로운 내용이 나온 건 아닌 것 같다. 다만 최재형 후보는 여야 가리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로 김웅 의원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김웅 의원은 오늘 공식 일정이 없다는 이유로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김웅 의원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녹취록에 대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두 사람이 7분 넘게 두 차례 통화한 내용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김웅 의원은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 사이 이른바 검언 유착을 두고 한 검사장을 철저히 대변하는가 하면 여론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몸이 불편한 정치인을 시켜 고발장을 제출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서 윤수환 기자입니다. 검찰이 복구한 지난해 4월 3일 통화 녹취는 그보다 사흘 앞서 MBC가 보도한 채널A 사건 관련 대화로 시작됩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협박성 취재 과정에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입니다. 김웅 의원은 조성은 씨와의 통화에서 한 검사장의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동재 전 기자가 검찰 고위 간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제보자 X에게 들려줬다는 목소리는 이른바 한동훈 대역의 음성, 즉 다른 사람의 목소리라고 단정지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는 법무부가 검찰의 진상조사를 지시한 지 불과 하루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검찰 출신의 야당 총선 후보 신분이었던 김웅 의원이 한 검사장 측 입장을 적극 대변하면서 기자들에 대한 고발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채널A 사건 관련 대화는 녹취록에 한 페이지를 채운 정도의 분량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고발장 접수 과정을 둘러싸고 치밀한 계획이 언급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고발장을 제출할 때 거동이 불편한 심재철 당시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팡이를 짚고 직접 가야 한다는 취지로 김 의원이 말했다는 겁니다. 수사를 진행 중인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녹취 파일을 통해 당시 미래통합당 내 고발장 유통 경로를 구체화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제보자 조성은 씨는 김웅 의원과의 통화 내용이 담긴 해당 녹취 파일에 대해
공수처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이어갑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박근혜 정부 인사로 채워진 이른바 50억 클럽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자폭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은 이재명 지사가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은 거래의 대가로 규정했습니다. 보도에 김재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화천대유 50억 클럽에 거론된 인사들 가운데 한 명을 뺀 5명이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구나 실명 공개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했다며 이 정도면 자폭에 가까운 게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오죽이나 한심했으면 자기 집 안방 같은 국민의힘 본진에 자폭 수류탄을 직접 던졌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거론된 인사 중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지사의 무죄 판결을 이끌었다며 임명자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법관 권순일의 돈 거래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무죄 판결이 뇌물 돈 거래로 인해 된 것이라는 말이 되고 서로 상대방 인사가 아니냐는 주장은 국감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LH가 당시 450억 원대 수익을 예상하고도 국민의힘 토건 세력의 압력에 공공개발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설계자는 이재명 지사라며 특검 수용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토건 기득권 세력의 압력에 있으니까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개발을 철회한 것인데요. 소명하고 수사 받으셔야죠. 이재명 지사님 성남시장일 때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시면 어떻게 될까요? 또 성남시와 성남개발공사를 공익감사하자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민주당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땅값 폭등 의혹으로 맞서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평당 1,000원짜리 하던 게 지금 183만 원. 이거 지방자치단체 감사해야 되지 않나요? 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이렇게 국감장에서 그 사실인 것처럼 지금 호도해서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선을 좀 넘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연일 충돌하는 가운데 이재명 지사는 오는 18일과 20일로 예정된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 정상적으로 출석하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네, 검찰 수사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대장동 개발 사업의 사정을 잘 아는 실무 관계자를 여러 명 불러서 조사했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을 연결합니다. 구민지 기자, 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들 조사에 공을 들이고 있어요. 네, 이번 의혹을 한마디로 줄이면 왜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갔냐 이건데요. 일정 기준 이상의 초과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조항, 이게 왜 주주협약서에서 삭제됐는지 그걸 밝히는 게 수사의 핵심입니다. 검찰은 사업을 주관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의문의 실체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어제 공사의 한 간부가 성남시의회에 나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2015년 대장동 업무가 김문기 처장이 있던 부서로 갑자기 바뀌었다. 여기에 유동규 전 본부장 지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의 진위는 물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배경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따져보기 위해 검찰이 오늘 유 전 본부장과 김 처장 두 사람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처장은 유 전 본부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하나은행 관계자도 불러서 조사를 했단 말이죠. 새로 등장한 인물인 거죠? 2015년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 공모 당시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하나은행의 실무자 이모 부장입니다. 이 부장은 이후 시행사 성남의뜰에서 하나은행 몫의 사회이사까지 지냈죠. 컨소시엄 구성 과정을 비롯해 대장동 사업 초기 의혹까지 캐묻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한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어제 공개한 이른바 50억 로비 명단 역시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한결같이 강력 부인하는데요. 하지만 이미 수사에 들어간 권순일 대법관, 또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부자를 시작으로 명단의 진위를 확인하는 작업 역시 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이번 주말로 끝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는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를 공약하면서 오늘도 대장동 의혹을 피해갔습니다. 반면 이낙연 후보 측에선 이재명 후보의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보도에 김지경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들이 만나기 앞서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논란 돌파 카드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전국 확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토건 세력과 한몸이 돼 특혜를 누려온 세력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막아왔다며 개발이익 완전 국민 환원제는 물론 분양원가 공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할 혹이라며 반격했습니다. 전날 이재명 후보를 배임의 공동 주범이라고 주장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정치 검찰대 버릇 그대로라고 비난했습니다. 정치적 의도로 결론을 미리 내놓고 짜맞추기 수사를 하던 옛 검찰 시절의 못된 버릇을 그대로 답습하는 장면이었다. 이낙연 후보는 정치 현안의 말을 아끼며 수도권 정책 행보에 집중했지만 대신 캠프 사령탑이 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장동 의혹 공세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배임으로 구속된 만큼 이재명 후보도 배임으로 구속될 가능성을 당 지도부가 대비해야 한다며 이른바 이재명 본선 부담론을 거듭 부각시켰습니다.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이 왔다. 이거 가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 후보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 당 지도부는 왜 있는데. 이런 발언에 이재명 후보 측은 마지막까지 지지를 호소하는 경선 캠페인일 뿐이라며 정면 대응은 피했지만 캠프 일각에선 국민의힘 논리를 똑같이 대변한다는 반발도 터져나왔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후보가 4명으로 추려집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손바닥 왕자 논란이 미신, 무속 논란으로 이어지더니 급기야 후보 사이 몸싸움 시비로 번졌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TV토론,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한 역술인을 아냐고 캐묻습니다. 천공 스승님 아십니까? 천공이요? 본인이 스스로 윤석열 후보의 멘토, 지도자 수업을 시키고 있다. 그런. 아니요, 제가 알긴 하는데요. 네. 무슨 멘토니 하는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건 좀 과장돼. 윤석열 후보가 미신이나 무속에 관심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꼬집은 건데 토론회 직후 몸싸움까지 있었단 보도가 나오면서 양측의 진실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유승민 캠프는 토론회가 끝난 뒤 윤 후보가 대뜸 정법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며 손가락을 흔들며 항의했다고 주장했고 윤석열 캠프는 유튜브를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하자 유 후보가 당황한 듯 악수하던 손을 뿌리치고 황급히 퇴장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더 나아가 유승민 후보는 이런 영상을 봐서 손바닥에 왕자를 쓴 것이냐며 그 시간에 정책을 준비하라고 공격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도 미신에 휩싸인 후보로는 본선 승리가 어렵다고 가세했습니다. 미신에 쩔어가지고 점쟁이 대선 하려는 것도 그건 맞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 측은 유 후보가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살포하고 있다며 동영상 몇 번 봤다고 미신과 연결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호불호는 갈릴 수 있지만 무슨 미신이나 점 보는 사람은 아니다. 내일 2차 컷오프를 앞두고 홍준표, 윤석열 후보는 서로 1위를 자신하며 상대를 견제했습니다. 홍 후보는 최근 대거 당원으로 가입한 2030 세대가 압도적으로 자신을 밀고 있다며 윤석열 후보의 위장당원 발언은 모독이라고 했고 윤석열 후보는 역선택 우려에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신규 당원 배가 운동에 자신이 앞장섰다는 점을 동시에 부각시켰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군 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에 대해서 군이 심신장애 판정을 내리고 강제 전역을 시킨 결정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할 당시 변 하사의 성별이 남성이 아닌 여성이었던 만큼 남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김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변희수 하사는 휴가를 내고 출국해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군은 지난해 1월 변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려 전역 처분했습니다. 이후 변 하사는 육군 참모총장을 상대로 복직 소송을 냈지만 첫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족들이 이어온 소송에서 1심 법원은 변 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지 624일, 소송을 제기한 지 423일 만입니다. 재판부는 변 하사가 수술 직후 법원에 성별 정정 신청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에는
여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이 남성 기준으로 심신장애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또 유족이 자격을 승계해 재판을 이어온 것도 법원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군 지휘는 상속 대상이 아니지만 전역 처분이 취소되면 급여 지급권을 회복할 수 있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이고 같은 이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수 있다며 위법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군인권센터 등 공동대책위는 군 당국에 반성과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육군은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 또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배제를 군에서 배격하기 위한 국방부의 책임 있는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육군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판결문을 살핀 뒤 향후 조치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공군의 성폭력 이후 조직적인 은폐와 따돌림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삶을 정리한 사건. 국방부가 고 이예람 중사 사건에 대해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지 넉 달 만인데요. 군사 경찰과 군 검찰, 법무실까지 초동 부실 수사와 관련된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수사 결과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 관련자 25명을 형사 입건해 그중 15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부실 변론으로 직무유기 혐의를 받은 피해자 국선 변호인과 성추행 피해를 알고도 한 달 넘게 보고하지 않은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책임론이 거셌던 초동 부실 수사와 관련해서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를 조사도 하지 않고 불구속 수사로 결정한 20비행단 군사경찰 대대장과 수사계장, 2달 가까이 사건을 묵혔던 군 검사와 군 검찰의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공군 법무실장, 고등검찰부장까지 모두 형사적 책임을 면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하나같이 증거 부족입니다. 합수단은 초동 수사를 게을리한 건 맞지만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수단은 국방부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징계 대상자에 대하여도 엄격하고 공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겠다며 창군 이래 처음 특임 군검사까지 임명했던 국방부. 하지만 결국 초동 부실 수사와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선 아무도 책임지지 않게 된 겁니다. 유족은 의도적인 부실 수사로 보인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초동 수사 잘못됐다고 그렇게 유가족들이 울부짖어도 직접 수사한 결과가 그거예요. 수사를 잘했으면, 명령을 잘했으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 국방부는 공군 법무실장 등에 대해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서울에 있는 육군 수도 방위 사령부에서 매일같이 30명에 달하는 인원이 모여서 음주 회식을 하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해당 부대는 육군의 방역 지침에 따른 정당한 단결 활동이라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사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식탁 위에 빈 소주병과 맥주병 30여 개가 가득합니다. 또 다른 사진에서도 20여 개의 술병과 고기를 구워 먹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SNS 계정에 올라온 사진들입니다. 수도방위 사령부 장병이라고 소개한 제보자는 부대 내 식당에서 매일 최대 30명이 음주 회식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은 기본이고 거리두기도 없이 밀폐된 방에서 소주와 맥주 수십 병을 마신다는 겁니다. 경기도의 다른 부대들에서 원정 회식까지 온다고도 했습니다. 이 일을 제기해봤지만 부대는 받기랑 다르다는 반응이 돌아왔다고 털어놨습니다. 해당 부대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방사 측은 육군 방역관리 지침에 의거해 부대장 승인하에 30명 내외의 단결 활동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수방사를 비롯한 인근 부대 간부와 병사들이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방역 수칙을 지켜 안전하게 단결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의 경우 최대 6명까지만 식사가 가능한 상황에서
군부대만 예외인 거냐는 비판이 거셉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와 관련해 군의 특성상 별도 방역 수칙을 적용하고 있지만 군 공무원도 사적 모임 제한 등의 조치는 지켜야 할 것이라며 어떤 성격의 모임이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군대에서는 오늘도 14명이 코로나에 감염됐고 13,724명이 격리돼 있습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무면허 운전에 경찰까지 폭행한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경찰 조사가 늦어진 데 이어서 영장 청구도 사고를 낸 지 19일 만에야 이뤄졌고 영장 심사도 닷새 뒤에야 받게 됐습니다. 이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달 18일 밤 교통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채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뭐라고 진술하셨습니까? 경찰은 지난달 30일 장 씨를 불러 조사했고 다음 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일주일이나 사건을 검토하고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이 한 번 더 면담하도록 한 피의자 면담 제도를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대검찰청 규정상 3일 안에 면담해야 하는데 연휴가 끼어 있다 보니 규정상 마감일인 오늘 장 씨 측 변호인과 면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구속영장이라는 게 신속성이 요구가 되는데 이렇게 이례적으로 영장 청구를 미룬다는 것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구속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다. 당초 경찰은 장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도 술에 취해 조사가 어렵다며 귀가시킨 뒤 12일 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또 일주일 지나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5일 뒤에야 영장 심사 일정을 잡으면서 장 씨는 무면허 사고에 경찰을 때린 지 24일 뒤에야 구속 여부가 결정되게 됐습니다. 장 씨의 아버지인 장제원 의원은 검찰과 법원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현재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대학 강사직에 지원을 하면서 초중고등학교 교사 근무 경력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씨는 이력서에 세 곳의 학교에서 강의를 했다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 서울시 교육청은 김 씨가 해당 학교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 2004년 서울대 강사직에 지원하면서 제출한 이력서입니다. 강의 경력란엔 1997년부터 1년간 대도초등학교, 98년엔 광남중학교, 2001년엔 영락고등학교 등 서울 지역 3개 초중고교에 근무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들 학교의 정교사, 기간제, 강사 등의 명단을 확인한 결과 김 씨가 근무한 이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각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를 점검을 했는데 일단 해당 연도의 근무자 명단에는 없는 걸로. 다만 김 씨가 2001년 서울 영락여상에서 미술 강사로 근무한 이력은 확인됐지만 김 씨는 이 학교 경력을 적진 않았습니다. 김건희 씨는 또 이력서에 2003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대학원 박사과정과 함께 정부 지원을 받는 BK21 지원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처럼 경력을 썼습니다. 교육부는 김건희 씨가 BK21 사업에 참여했는지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김 씨가 경력을 세탁해 강사 자리를 얻었다고 주장했고 윤석열 후보는 결혼 전의 일이라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뭐 내가 전혀 모르는 얘기고 결혼 전에 우리 집사람이 시간 강사가 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했는지 제가 뭐 알 수가 있습니까? 김 씨가 같은 이력서에 쓴 한림대 출강 이력 거짓 의혹에 이어 이번엔 초중고 강의 경력까지 허위 경력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성현입니다. 서울 유명 사립대학교가 50년 영어 교육 철학을 담았다고 선전하는 프랜차이즈 영어 유치원이 있습니다. 원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데 전국에 지점이 60개나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 유치원의 한 교사가 7살 아이를 때리고 밀치는가 하면 친구들이 남긴 음식을 먹이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 아이가 외투를 입고 교실을 나가려 하자
교사가 외투 모자를 신경질적으로 벗깁니다. 잠시 뒤 아이의 어깨를 다시 밀칩니다. 숙제 검사를 받고 자리로 돌아가는 아이의 팔을 강하게 잡아 끌기도 합니다. 다음 날 교재를 보는 아이에게 다가가 손을 아래로 내리칩니다. 지난 2월 영훈이를 영어 유치원에 데려다 준 엄마는 현관에 설치된 교실 CCTV 모니터에서 방금 헤어진 영훈이를 교사가 밀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영상을 봤을 때 일단은 믿기지가 않았어요. 교사 말대로 이번에 처음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CCTV들을 확인해보니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영훈이 자리만 혼자 짝꿍 없이 외딴 섬처럼 홀로 떨어뜨려 놓는가 하면 숙제 검사 때 2분 동안 투명 인간처럼 세워둡니다. 친구들이 노는 동안에도 영훈이만 책상에 손을 올려놓고 20분 넘게 사실상 벌을 섭니다. 책상 위에 세균이 많은데 아이가 문질러서 가서 지적을 하고 온 거다. 영훈이 엄마는 가해 교사와 함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원장까지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저장된 9.17 CCTV에서 170건이 넘는 학대 행위를 확인했습니다. 가해 교사는 점심을 많이 주고 다 먹게 강요하는가 하면 친구들이 남긴 죽까지 먹게 했다고 합니다. 다른 아이들이 먹고 남긴 죽을 다 긁어 모아서 주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그 상황도 모르고 그 죽을 받아가서 다 먹고 있고. 빈 교실에서 맞은 일도 있다는 게 아이의 말입니다. 없는 마음으로 아파서 에어걸 치우고 때리고 소리도 질렀어. 그냥 가만히 있어. 울었어. 도대체 이렇게 학대한 이유는 뭘까? CCTV상에서 영훈이는 특별한 문제 행동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눅이 든 모습이었습니다. 가해 교사도 이유를 명확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다고 지금 저러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정말 미쳤네요. 강도가 점점 조금 세지는 거가 있고 있었나봐요. 오늘 정말 선생님이 그렇게 악감정을 가지고 그러실 분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으세요. 유치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원장은 취재를 거부했고 사건 이후 해고당한 가해 교사 측은 할 말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강대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 본사는 수사를 지켜보겠다고만 밝혔습니다. 학원비 110만 원 내가면서 제가 제 손으로 왜 여기를 이 아이를 이렇게 지옥으로 7개월 동안 몰아넣고 있었구나. 엄청난 자책을 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던 영훈이는 6개월 넘게 심리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실제로는 아닌데 친구들이 치고 때리고 머리카락 잡아 당기고 너는 바보야 하면서 손가락질 하는 꿈을 자주 꿨어. 엄마가 수도권 따랐거든.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네, 스타벅스 직원들이 과도한 이벤트에 지쳐간다면서 근로 조건을 고쳐달라는 트럭 시위를 벌였습니다. 나빠진 여론을 감지했는지 회사 측이 즉각 사과를 했는데 동시에 다음 이벤트를 또 공지하면서 반발은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신재영 기자입니다. 스타벅스 매장 앞에 큰 전광판이 달린 트럭이 등장했습니다. 스타벅스의 가장 큰 자산은 매장 직원들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문구가 선명합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국내 스타벅스 직원들이 창립 22년 만에 처음으로 목소리를 낸 겁니다. 이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건 지난달 한정판 플라스틱 다회용 컵을 주는 이벤트 행사가 계기가 됐습니다. 일부 매장에선 650잔까지 대기 음료가 밀리면서 직원들의 아우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거의 못 갔다고 봐도 될 정도로 기본적인 화장실이나 물 마시거나 식사 시간은 거의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은 본사가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이벤트 행사를 해왔다며 근로조건과 처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점장, 부점장까지는 연봉제인데 슈퍼바이저랑 바리스타는 시급제예요. 10,000원도 안 돼요. 사실 일단 직원들 월급이라도. 스타벅스 송호섭 대표는 지난 5일 행사 준비 과정의 소홀함으로 업무의 과중함과 큰 부담을 들였다면서 신실한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헬로윈 이벤트를 공지하면서 대표의 사과가 무색해졌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스타벅스 직원들은 내일도 트럭 2대를 동원해 서울 광화문과 강남 일대에서
트럭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지난 9월은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그만큼 미세먼지가 줄었다는 건데요. 바람도 도움을 줬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만큼 초미세먼지를 덜 배출한 덕입니다. 장유진 기자가 설명합니다. 서울의 한 공원. 간간히 비도 뿌리고 먹구름까지 끼었지만 시민들은 공기 질이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네, 미세먼지 없이 맑은 공기인 것 같고 탁 트여 있어서 속도 같이 뻥 뚫리는 느낌. 가을 황사가 극심했던 예년과 비교해보니 다리와 주변 건물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 결과 9월의 30일 중 전국 초미세먼지 상태가 좋음인 날은 28일, 나쁨인 날은 하루도 없었습니다. 농도는 관측 사상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9월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입방미터당 8마이크로그램, 1년 전보다 33% 이상, 6년 전보다는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가을 불청객이었던 미세먼지가 올해는 왜 없었을까? 바람의 방향이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북동쪽에 평년보다 강한 고기압이 자리 잡았고 특히 9월 중순 태풍 찬투가 대만 부근에 있으면서 한반도에 동풍을 더 유입시켰습니다. 서울의 분 바람 중 동풍 계열이 70%나 됐습니다.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 국내 초미세먼지는 서해안으로 빠져나가고 중국의 초미세먼지는 넘어오기 어려웠습니다.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 자체가 6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기도 했습니다. 9월 동안 동풍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전년에 비해서는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어디서든지 다 남산타를 보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맑은. 최근 중국의 대규모 정전 사태를 촉발했던 호주산 석탄 수입 중단 문제로 중국 내 석탄 사용이 줄어든 것도 또 다른 원인 중 하나로 제기됩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 개천절 연휴의 영향이 끝나면서 코로나19 새 확진자는 2,000명대 중반으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4차 유행의 한복판에서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면 하루 확진자가 10,000명까지 나올 수 있다면서 그에 맞는 의료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조희영 기자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요양원. 2주 전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 한 명이 확진된 이후 현재까지 15명이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요양시설에서 백신을 접종하고도 감염된 돌파 감염자는 1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양시설 특성상 일부 입소자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 어려웠으며 종사자와 입소자 간 밀접한 접촉으로 전파된 것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27명. 연휴 기간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사라지면서 엿새 만에 다시 2,400명대로 치솟았습니다. 특히 확진자의 78%는 수도권에서 발생해 수도권 중심의 유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단풍철과 이번 주 한글날 연휴를 통해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다음 달 단계적 일상 회복에 돌입한다면 하루 확진자가 10,000명 수준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확진자 수가 2,000명 수준인데요. 5,000명 또 10,000명에 이르렀을 때 우리 의료 대응 체계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지이거든요. 하지만 확진자 수가 늘어나도 단계적 일상 회복은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신 중환자 중심으로 의료 체계를 재정비하고 경미한 증상의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재택 치료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택 치료를 위해서는 철저한 환자 모니터링과 긴급 상황 발생 시 이송 체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정부는 내일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11월 9일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에 진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날짜를 처음 언급했습니다.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나서 항체가 자리를 잡는 11월 둘째 주 이날부터 가능하다는 건데요. 보도에 이준범 기자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의 구체적인 시간표를 처음 밝혔습니다. 이번 달 25일쯤 전 국민 70%가 접종을 마치게 되고 항체 형성 기간인 2주를 감안하면 11월 9일부터는 일상 회복을 위한 첫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1월 9일쯤 되나요? 아마 그 정도로 추정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은 가능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시작을 네. 해볼 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55.5%. 그러나 접종 간격이 4주에서 5주로 이미 단축된 데다 잔여 백신을 활용할 경우 접종 속도가 더 빨라져 이번 달 1,300만 명에 대한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완료율 70%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만 16세와 17세 청소년의 접종 예약률도 이틀 만에 33.2%를 기록해 대상자 3명 중 1명은 예약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는 먹는 치료제를 2만 명분에서 더 확보하고 위중증 병상 확충에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이달부터 월경 장애를 백신 이상 반응 신고 항목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접종 뒤 생리 예정일이 아닌데도 출혈이 있었다는 부정 출혈 신고가 900여 건 접수돼 정확한 실태 파악과 인과성 분석을 위해서입니다. 백신 후에 그 월경 장애에 대해서 감시 체계를 통해서 현황을 파악하고요. 인과성이나 기전에 대한 부분들은 전문가와 연구할 수 있는 연구 기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임신부에 대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고위험군인 임신부도 접종의 이득이 크다며 다만 기저질환이 있거나 임신 12주 미만인 경우 접종 전 진찰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사거리에서 슈퍼카와 배달 오토바이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30대인 오토바이 운전자는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슈퍼카 운전자는 사고 직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해버렸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서울 강남의 한 사거리. 하얀색 슈퍼카 람보르기니가 좌회전 방향등을 켠 채 1분 정도 대기하다 출발합니다. 좌회전하자마자 헤드라이트를 켠 채 반대편에서 직진해오던 배달 오토바이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는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크게 부서졌습니다. 사고 직후 람보르기니는 잠시 멈추나 싶더니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운전해 이동합니다. 3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머리를 크게 다쳤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입니다. 운전자는 맞은편에서 오는 오토바이를 친 뒤 이렇게 차를 그대로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람보르기니 차량은 사고 현장 바로 건너편 도로변에서 발견됐습니다. 전면 유리창은 완전히 깨져 있고 오른쪽 앞 범퍼도 부서져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차량은 사고 10시간 만에야 견인됐습니다. 6억 원대의 고가인데다 차체가 낮아 파손 위험성이 크다 보니 경찰 견인차로는 안 돼 사설 견인차까지 출동했습니다. 운전자는 슈퍼카 동호회 회원인 40대 남성으로 언론에도 출연한 적 있는 수입차 전문 정비업체 대표로 알려졌습니다.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해 경찰은 일단 가족에게 자진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검거가 되지 않거나 출석을 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발부받아서라도 검거할 겁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출석하면 음주나 약물 투약 여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일을 하는 대가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국가근로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있죠.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일부 대학에서 성차별적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행정 업무 보조에는 남학생을, 비서실 업무에는 여학생을 지원 자격으로 내세운 건데요. 홍익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가천대학교가 공지한 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모집 계획입니다. 교내 비서실에는 경영대, 인문대 여학생을 우선한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반면 취업지원팀 행정업무 보조에는 남학생 우선, 발전기금팀도 남학생을 1명을 뽑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국가근로장학생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이 소득 수준과 성적을 고려해 학교 일을 도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대학들이 여기에 성별까지 따진 겁니다. 남학생을 우대한다고 명시된 대부분의 업무가 행정 업무 보조였습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성별만을 기준으로 가천대 학생 익명 게시판에는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장학금인데 소득 분위나 학점이 우선돼야 한다. 왜 비서실만 여학생 우선이냐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숭실대학교의 경우 취업 정보를 공지하고 사무를 보조하는 진로 취업팀에는 군필 남학생이,
체온을 재거나 의약품을 준비하는 보건실은 여학생이 지원 자격입니다. 성공회대 민주자료관에선 지원 가능한 3명 중 남학생이 1명 필요하다고 명시했고 홍익대는 교내 논술고사장 준비에 남학생만 모집한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근로장학생 선발 과정에 있어 성차별이 발생했는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해당 대학들은 시설물을 옮기는 등 업무에 남학생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각 부서에서 원하는 자격을 공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측은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지만 교육부와 협의해 모집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엘살바도르가 세계 최초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공식 화폐로 채택하고 일상에서 사용한 지 꼭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커피 한 잔을 살 때도 고민을 하게 된다는데요. 투기 수단으로도 변질이 되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임소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아메리카 엘살바도르의 수도 산살바도르. 노점에서 음식을 받아든 손님이 돈 대신 휴대전화를 내밉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음식값 $2를 결제합니다. Yo lo veo como una oportunidad para mi negocio, para incrementar mis ventas y así darle opciones a mis clientes de comprar, pues. 엘살바도르는 한 달 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인정했습니다.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모바일 앱 형태인 비트코인 지갑을 깔면 우리 돈 35,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무료로 줬습니다. 현재 전 국민의 절반가량인 300만 명이 전자지갑을 개설했습니다. 부켈레 대통령은 국민 대다수가 금융 시스템에 쉽게 접근하게 됐다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벌써부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차례의 가격이 널뛰는 비트코인의 특성 때문에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사 먹을 때도 가격 변동을 고려하고 언제 현금화를 해야 할지 몰두하는 겁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급등하면서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됐습니다. It's tough because it's unstable, Bitcoin. I can accept it, but the next day it goes down, and there are losses for me. 스마트폰이 없는 고령자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소외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Y ahora cómo voy a hacer para ver el teléfono si yo no puedo leer ni escribir? ¿Qué voy a hallar en el teléfono? ¿Cómo voy a hacer? Me voy a morir de hambre. 인터넷 보급률은 50% 수준. 비트코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소외된 지역도 많습니다. 결제 시스템도 불안정해 서버가 자주 먹통이 되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도입을 반대하는 시위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브라질, 우크라이나 등 일부 국가들도 비트코인의 법정 통화 채택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강원도 강릉시에서는 이번 주부터 백신을 다 맞은 사람들만 도서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백신 패스를 도입했습니다. 그러자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 특히 접종 대상이 아니었던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어떻게 하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강릉 시립도서관입니다. 이번 주 재개장을 하면서 백신 접종 완료자만 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 홈페이지에는 항의가 빗발칩니다. 사회적 약자층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를 향한 인권 차원에서 이건 차별일 수도 있고요. 도서관을 주로 이용하는 청소년은 아직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도 않아 사실상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열람실을 이용할 수 없는 겁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맞고 싶어도 못 맞는 입장이고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이용을 해야. 하지만 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강릉 지역 내에서도 지침이 다른 겁니다. 다른 시군은 어떨까? 원주와 춘천을 비롯한 강원도 내 다른 시의 도서관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릉시는 운영 지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자자율실이나 열람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무리 환기를 시킨다고 해도 사실 밀폐된 공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릉시는 2차 접종까지 하지 않으면 경로당도 이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건강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하지 못했어도 예외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강릉시의 행정 조치가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다른 이유로는 백신을 못 맞은 사람이 없는 상태가 되면 보다 좀 더 백신과 관련된 다양한 인센티브 또는 규제가 가능하겠죠.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정부는 백신 인센티브 논의를 시작하면서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돼버렸죠. 손소독제. 그런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부 제품에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갔던 독성 성분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판매하면 안 된다고만 해놓고 단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코올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 안전하다는 분무형 손소독제. 성분을 살펴보니 벤잘코늄 염화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분무형 손소독제 광고. 역시 벤잘코늄 염화물이 성분에 포함돼 있습니다. 취재진이 이 제품들 중 한 개를 직접 구매해본 결과 약 일주일 만에 정상적으로 배송됐습니다. 제품 설명서에는 어린이도 사용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벤잘코늄 염화물은 사회적 참사를 불러온 가습기 살균제 성분 중 하나입니다. 재작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한 동물 실험에서 일부 동물의 호흡기가 손상되는 등 유해성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분무형 손소독제에 벤잘코늄 염화물을 써서는 안 된다고 고시했습니다. 피부에 바르는 액체형 손소독제에는 사용해도 되지만 공기 중에 분사되면 호흡기로 들어갈 위험이 있어 분무형에는 사용을 금지한 겁니다. 코 점막이라든지 또는 이제 호흡기계에 노출됐을 경우는 이제 기도 자극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일부 아주 드문 편이지만 이제 유전 독성이나 이런 얘기들도 사실 언급이 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해당 업체는 판매된 상품은 재고 상품이고 더 이상 생산은 하지 않고 있다며 곧바로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아직도 해당 제품들이 의약외품으로 등록돼 있는 데다 별도의 단속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식약처장께서 그 문제를 잘 알고 있고 고시를 개정해가지고 판매 요청을 금지 조치를 했다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버젓이 지금 판매되고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제품의 제조나 수입을 금지한 것은 맞지만 국민의 안심과 사전 예방을 위해서 취한 조치여서 회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폭우로 중단됐던 롯데와 두산의 프로야구 경기가 무려 102일 만에 7회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남은 3이닝만 진행됐는데 마치 9이닝 경기를 보는 것처럼 치열했습니다. 이명루 기자입니다. 지난 6월 27일 두산에 끌려가던 롯데가 3대2로 역전에 성공한 7회 초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경기가 중단됐습니다. 1시간 넘게 기다렸지만 비는 멈추지 않았고 두산이 7회 말 공격을 못했기 때문에 일시정지, 서스펜디드 게임이 선언됐습니다. 그리고 역대 최장 기간인 102일이 지난 오늘 같은 장소, 같은 상황에서 KBO 10번째 서스펜디드 게임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도 있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관중들이 사라졌고 팀들이 처한 상황도 더 긴박해졌습니다. 당시 7위였던 두산은 4위로 롯데는 순위가 그대로지만 5위와 승차가 3경기까지 줄었습니다. 7회 초 원아웃 2, 3루, 투볼 투스트라이크, 투수 홍건희, 타자 정훈으로 시작된 경기. 정훈은 삼진으로 물러났지만 안치홍이 102일 만에 2명의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후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두산이 8회 한 점 차까지 따라붙었지만 롯데가 한동희의 슈퍼캐치로 2사 말루 역전 위기를 막아냈습니다. 9회에도 롯데가 안치홍의 2타점 적시타로 승부를 결정지는 듯 했지만 두산은 이번에도 한 점 차 추격에 이어 디스번트로 상대 실책을 유도하며 또다시 역전 찬스를 잡았습니다. 1승이 날아갈 위기에서 마무리 김원중이 삼진으로 경기를 끝냈지만 홀로 4타점을 터뜨린 안치홍이 불안한 수비를 보인 김민수를 나무랄 정도로 치열했던 102일 만의 승부였습니다. MBC 뉴스 이명로입니다. NBA에서 나온 엄청난 엘리웁 덩크입니다. 공중에 멈춰선 것 같은 점프력이 상상 초월이네요.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계절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 한로가 다가설까요? 중부지방의 공기는 부쩍 서늘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구름이 자주 지나고 있는 데다 또 간밤에는 북쪽에 조금 더 서늘한 공기가 내려왔기 때문인데요. 내일 아침 출근길도 서울이 오늘보다 낮은 17도를 보이겠고요. 대관령은 1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반면 아직 늦더위가 남아있는 남부지방은 2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비 소식은 내일도 쉬어가지 않을 모양입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영동 지방에 10에서 최고 5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충북과 경북 북부에 최고 30mm,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은 5mm 미만으로 이번에도 내리는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를 시작으로 낮에는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으로 확대되겠고요. 밤에는 비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춘천 17도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늘보다 낮아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2도, 대구 25도에 머물겠지만 광주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비가 온 뒤에는 공기가 부쩍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기온이 들쑥날쑥해지는 만큼 여느 때보다도 건강관리에 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10월 7일 목요일에 보내드린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